잦은 도발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윗나라. 야 너네 귀엽더라. 빡치면 미사일을 날린데 니네들 서로 똥을 날리네요. 서울에 핵미사일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강대로 보내주세요.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전 970불. 생활이 안 될 텐데. 그건 인센티브 같은 거 없어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잉글라데시 보고 뭘 달라고 하는 나라 처음 봤다. 자기한테 와서 뭘 달라는 나라는 처음이다. 북한에는 미래가 없구나. 김주애가 북한 지도자가 된다라면 북한 시스템은 무너질 겁니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한국과 가장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그곳. 요즘 따라 잦은 도발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윗나라 바로 북한인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 고위층에서 한국으로 탈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톡 터놓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과 남한을 모두 경험한 분이시죠. 태영호 사무처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처장을 맡고 있는 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이제 직접 가보고 싶지만 가볼 수 없는 이 북한에 대해서 많은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고위층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탈북을 하는 거예요? 좀 얘기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북한에서 이제 고위층들이 좀 네. 오고 있는데요. 고위층이라면 도대체 어느 국부터 고위층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밑에서 보이기 좀 힘든 건 고위층 아니에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네. 정한 고위층 하면 상급 이상, 국가공무원 상급 이상부터 오면 우리가 고위층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3급이라고 하시는 거 한국에서 어떤 걸로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장이거든요. 네. 사무처 처장. 그러면 차관급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 밑에 차장이라고 차장. 예. 요건 고위공무원급 1급. 예. 그리고 차장 밑에 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국장은 2급. 예. 예. 그다음에 과장 하면 3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네. 얼마 전에 쿠바에서 네. 온 2.19 참사 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공무원 2급.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외무성 부국장 겸 영국 주재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는 북한에서 공무원 서열에서 1급이죠. 분명 제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의 심기는 많이 힘들게 하겠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좀 제거하는 게 자기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염려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희 신변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사님도 예전에 외무성에 계셨는데 근데 이분들을 예전에 그 건물에서 지나가다가 동무 커피 마실래요 하시면서 좀 약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으셨나요? 저보다 10년 아래예요. 예. 저는 62년생이고 예. 이번에 온 2.19 참사는 72년생이거든요. 예. 북한에서 저도 평양 외국어 학원을 예. 다녔고 2.19 참사도 평양 외국어 학원. 그러니까 같은 동문이죠. 탁구 라이벌이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이겨보려고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하셨어요? 가서 붙었는데 탁구 경기를 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럼 이분 외에도 이제 고위층 탈북한 분들이 많은 건가요? 글쎄, 우리가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니까.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에 네. 비해서 김정은 시대의 외교관들이나 혹은 그 외교관 자녀들이 오는 그 율이 많아졌죠. 제가 온 다음에 이태리에서 조선길이 왔고 네. 쿠웨이트에서 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쿠바에서 왔고 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공개를 안 해.
사실은 대사님 저도 대사님의 비슷한 결이에요. 전 탈북 아니고 탈튀민이에요. 탈튀. 예, 저도 지금 한국 시민이고요. 그러게요. 중동 사람들 저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네 한국 사람들 귀엽더라. 왜? 했더니 야 우리가 서로 빡치면 미사일을 날리는데 니네들 서로 똥을 날리네요. 갈등의 모습이 좀 달라졌는데 대사님 보기에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 이게 오늘 알파고님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전단과 네. 관련한 이제 싸움이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전단한 싸움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체제 선전이었어요. 이게 전단도 심리전인데 심리전에 오물 쓰레기 지어 화장실에 나오 그것까지 보내는 예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그러면 이걸 보낼까? 아니 전단지 만들 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야 한국 저 탈북 단체들에서 전단 좀 보내지 말게 해라라고 윤석열 정부에다가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야. 우리가 개인이 전단을 보내는 거는 그거는 그들의 표현의 자유인데 북한은 하지 마라 하면 안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래 정부 힘으로 그거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 한국에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잖아. 네. 그러니까 오물 전단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자기 집에 오물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내고 야 그거 우리 전단 보내는 거 좀 중지시켜.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단 대북 전단을 중지시키자. 아니 북한도 이런 우리를 통해서 좀 민주주의를 간섭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수법을 쓰는 거죠. 긴장 대세를 강화했다고 하던데요. 그거 얼마나 사실인가요? 서울에 핵미사일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유튜브 찍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영산구에 가서 저를 특강대로 보내주세요.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아 대단해. 제가 여러 사람한테 네. 울지 연수 기간에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잘 몰라요. 저는 북한에서 핵무기가 평양시에 떨어졌다 하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아이 때부터 배웠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북한은 핵실험도 하고 핵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이걸 선제적으로 서울에다 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위협하거든요.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타고 제일 가까운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일단.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대단히 당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번 울주훈련부터 우리도 하거든요. 그러면 핵에 떨어졌다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평시 연습이나 훈련을 해야 돼요. 북한은 또 아니 왜 이런 연습을 하느냐 울지 연습하면서 지금 또 비판하고 있고. 진지하고 좀 사람 무섭게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서 좀 약간 살짝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대사님들은 북한에 있을 때 월급 얼마나 받으셨어요? 영국에 있을 때는 전 970불 달러로. 그 생활 안 될 텐데. 말도 안 되죠. 근데 일단 한국이나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는 달리 북한 외교관들은 모두 대사관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뭐에 안 나가죠? 월세 안 나가요. 월세 안 나가죠. 그 공과금이 안 나가죠. 그럼 대사님 아이들을 어떤 학교 보내주셨어요? 국제 학교 보내주셨나요? 아니에요. 북한은 일단 해외 나왔을 때 외교관의 교육비,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의료보험과 같은 의료비를 제공 안 해줘요. 그래서 애들은 다 공립 중학교, 공립 초등학교에 다 갑니다. 그럼 일반 그 자본주의 물에 빠져 있는 이 영국 제국의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나요? 당연히 거기서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죠. 영국 애들은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그래 그럼 I'm from Korea. 절대 North Korea란 말 안 해. 일부러. 일부러 I'm from Korea. 난 한국에서 왔어. 후에 삶은 North Korea, 북한에서 왔다는 게 알려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왕따 시키는 거죠. 우리 애한테는 대단히 큰 상처로 남죠. 네. 영국에서 살면 중학교 가면 영국 애들 머리라면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도 머리 길러요. 네.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헤이 태 그러고 야 너 머리 길어도 괜찮은 거야. 나 오늘 당장 김정은한테 전화해서 너 머리 길렀다고 알려줄 거야. 그러면 내일 김정은이 와서 너 잡아가. 이러면 애들이 계속 기분 나쁘겠죠. 원래 대사관 직원들의 영국 안에서의 활동 영역하고 대사님의 활동 영역의 그 규모가 다르겠지. 북한은 혼자서 절대 어디 못 가요. 외교관들도 네. 무조건 두 명이 같이 다녀야 되고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둘 2인 결합. 그러니까 항상 둘이 같이 다녀라. 그래야 서로 스파잉, 서로 감시하는 거 되니까. 대사님이 첫 해외 활동지인 영국이셨나요? 덴마크, 덴마크 다음에 그다음에 영국, 스웨덴, 스웨덴, 그다음에 영국. 영국 항상 이렇게 자본주의 있는 데로 가셨네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발전된 선진국들만. 그래도 그 970불은 좀 괜찮았어요. 자, 제가 덴마크에 갔을 때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560불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3등 서기관이고 아. 560불이죠. 그런데 560불을 가지고 상점에 나가 보니까 이건 도무지 이 나라에서는 560불을 가지고 덴마크에서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앉아 걱정하는데 제 선배가 야, 너 뭘 걱정하느냐? 560불 중에서 한 100불 정도만 쓰고 460불은 너 저축을 해야 저축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선배님 100불로 살 수 있다고요? 코펜하겐에서. 그러니까 야, 이 나라에 돈 안 쓰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저 데리고 나가는데 마트에 가서 시식을 드셨어요? 아니 거기 사람들은 물고기 머리하고 머리와 머리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다 자르는데 연어 같은 거 보세요. 연어 같은 데 머리 연어 머리가 이만하거든요. 예. 이만하고 꼬리 이만하고 그거 자르고 버리는데 우리는 딱 지켰다가 아니 그거 버리지 말고 달라면 다 가져가. 그래. 그러면 이만큼 가져오잖아. 네. 그거 가져다가 국에 끓이면 연어 기름이 뜨고 고기가 엄청 많아요. 네. 돈 한 푼 안 돼. 그다음에 돼지 더살장. 그때까지는 돼지 발쪽 먹지 않았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아니 한국 그거 보쌈해 먹잖아요.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네.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라고. 자 고기 공짜로 생기지. 물고기 공짜로 생기지. 그다음에 산에 가면 산에 맨 고사리에. 네. 한국 고사리는 요만하죠. 네. 덴마크 고사리는 이만해. 네. 예? 그러니까 돈 쓸 일이 뭐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세상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냐. 해외 나가서 3년 사는 근무할 때 그 월급을 주는 돈을 열심히 저축해야 돼요. 그래서 3년 근무해서 저축해 가지고 평양에 가서 3, 4년 되면 또 나가잖아요. 네. 돈이 떨어질까 돈이 바닥에 날까 하면 해외 나가고 네. 해외에서도 열심히 저축해 가지고 또 들어오고. 그러면 대사님 이 월급 말고는 인센티브 같은 거 없어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처럼 뭐 밤늦게 일하고 뭐 야근 수당 뭐 이런 게 절대 없고 북한에도 물론 주말에 휴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처럼 고급 공무원이 되면 네. 적어도 2급 이상 공무원이 되면 주말 휴식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무조건 직장에 나가야 돼요. 오, 그러면 승진하는 거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승진하면 그래도 남들보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 처형되거나 이제 총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승진. 북한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낮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좀 다치지만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면 죽는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죽고 태양 갖다 너무 먼 데 있으면 얼어 죽고 얼어 죽고. 얼어 죽고. 그래서 가운데 권력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그때서 권력과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요 가운데 자리를 잘 찾으면서 자기 걸 잘 챙기는 게 제일 현명한 사람이죠. 최근에 와서 엘리트들이 떠나는 거 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김정은이가
올라섰을 때 네. 그때는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해외 그것도 스위스에서 공부했잖아. 그래서 야 이제는 스위스에서 공부한 지도자가 북한을 이제 이끄니 많은 것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다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북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는 또 딸까지 손잡고 다니면서 내가 죽어도 또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치할 거야 이거잖아요. 예. 자녀 시대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미래가 없는 거죠. 네. 2.19 참사 같은 경우에는 정무 참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과 쿠바가 이렇게 막 수교하려고 그럴 때거든요. 네. 그래서 쿠바 보고 야 한국하고 수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엄청 수교 저지 활동을 벌였다고 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점점 한국 쪽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No va a hablar. Estamos aquí para dar acceso consular a nuestro tripulante, más nada. ¿Pero cuándo va a regresar a Corea? 우리 집 사람 같은 건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야, 그런 농담 하지 말고 무시무시한 농담 하지 말라고. 진짜야. 내 비행기 보여줬죠. 가자. 그다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난 이제 돈 물러설 길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너 죽을 때까지 그냥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나 자신 있고 이때까지 열심히 살한 것만큼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게 했으니까 남이 그 따라와줘.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북한 외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이제는 북한에는 미래가 없구나. 북한의 실지 우방국이라고 하면 러시아나 중국 그다음에 쿠바 베트남 라오스 뭐 이 정도인데 베트남은 뭐 완전히 한국 삼성이 들어가서 다 이젠 뭐 베트남 사람들 다 잘 살게 하고 아니 라오스도 다낭 가면 한국이에요. 다낭은. 그러게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북한 외교관들이 대단히 자괴감에 들거든요. 왜냐면요 60년대하고 70년대에 네. 북한이 오히려 베트남에 식량도 주고 무기도 주고 하면서 엄청 베트남이 북한에 와서 가져갔어요. 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베트남에 가서 식량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님 제가 궁금한 거 결론적으로 김정일 제재도 보셨고요. 김정은 제재도 보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특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김정일 때는 북한이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힘드니까 김정일은 야 힘드니 다른 나라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 네. 그래서 그때 중국, 러시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덴마크, 스웨덴에 가서 좀 달라고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제 내가 말한 것처럼 핵 미사일 만들지 마 하면서도 줬어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소득이 좀 제일 낮은 나라죠. 그런데 방글라데시 대사한테 평양에서 지령이 옵니다. 방글라데시에게 쌀을 좀 달라고 요구해라. 그래서 대사가 그 나라 외교부에 가서 그 나라 국장을 만납니다. 하면 막 웃은 거예요. 웃더니 자기가 외교관을 하면서 방글라데시 보고 뭘 달라고 하는 나라 처음 봤다. 자기한테 와서 뭘 달라는 나라는 처음이다. 북한이.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좀 살을 줘. 근데 보름 있다가 대사 올라더니 북한의 사정 그 힘든 사정 이해하고 1,000톤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 제 친구인데 야 방글라데시에 가서 쌀을 달라고 할 때 막 창피해서 혼났다고.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게 완전히 다르. 그러니까 힘든 건 누구죠? 북한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번에 수해 피해 엄청 났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아이고 우리가 다 줄게. 저희 휴전선만 열어. 그럼 다 줄게 했는데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정부가 모든 걸 다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제 공동체에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럼 전 세계가 다 가서 도와주잖아요. 네.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도와주겠다는데 안 받겠다. 뭐 이건 대단히 비상식죠. 이게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의 차이죠. 그러면 김정은 체제 때 유독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탈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와 관련돼요. 네. 2000년대에 이제 네.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다 IT 산업이 다 그렇죠. 발전하고 하니까 북한도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만든 영화 드라마가 중국 국경을 통해서 USB로 들어가게 해서 꼭 보기 시작해서 지금 20대 30대는 결국은 뭐냐?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자라난 세대예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커먼 놀리지, 공동 지식이 생겨요. 북한에선 동무, 뭐 영희동무, 철수동무 하는데 한국은 안 그래. 오빠야, 자기야,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러 말이 너무 재미난 거지. 네. 그 다음에 문자 보낼 때 한국은 뭐 흐 이런 거로 네. 다 표현하고 이런 물결 이런 걸 하잖아. 아 북한 재미없어. 한국 재미있어. 이런 문화적인 형성되면서 난 한국 갈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소프트 파워 이 문화가 북한 젊은이들한테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과거에 북한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질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권이 어느 정도 진짜 좀 약간 공고했었잖아요.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네. 그런데 80년대 특히 88 올림픽을 계기적 변곡점으로 해서 한국이 그다음부터는 쫙 발전하고 북한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런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었죠. 그와 동시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공포 정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김일성 때의 가장 큰 사건은 이제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거 몇 있는데 년 때였어요? 그게 이제 1956년 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당 안에 네. 파벌이 있었어요. 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개파지요. 네. 김일성파, 네. 뭐 그다음에 연안파, 연안파, 소련파, 뭐 이렇게 볼셰빅. 파벌이, 이런 파벌이 있었어요. 이게 파벌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있었는데 8월 종파라고 하는 거는 김일성이 자기 파벌이 아닌 사람들을 숙청한 이런 사건이에요. 김정일 때 와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심화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사건입니다. 북한 사회안전부, 한국어로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 안에 심화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간첩도 아닌 북한 간부들을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애매한 사람들을 수태 죽이고 잡아가고 그 가족들을 수용소로 끌러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공포 정치의 핵심은 뭔가면 가차없이 죽인다 이겁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결국은 보위부가 와서 끌어갔다는 거잖아.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풀려 나오는 거냐? 이렇게 일절 물어볼 수도 없고 생각돼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북한은요. 차관급 정도가 되면 간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다른 간부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게 다 집단 생활을 시키고 엄격히 감시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엄격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21세기인 아직도 유효하고 그것이 작동한다는 게 신기하죠. 지금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3대를 내려왔는데요. 무게제를 어떻게 기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김씨 정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녀들 속에서 누가 후계자냐 하는 걸 내정을 안 해요. 김일성 때도 김일성 밑에 김정일, 김평일, 김영일이 했는데 네. 이 아들이 셋인데 엄마가 달라요. 둘째를 대단히 고아하네. 얘가 후계자가 될 거야 해서 여기 줄 선 사람들이 네. 있고 아니야 그래도 마지한테 정권을 줄 거야 해서 김정일에 줄 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김정일로 네. 확정됐어요. 책정됐죠. 김주애가 과연 후계자가 될까? 네.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왜? 네. 아직 미성년자니까. 김주애 밑에 아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잘 동생이 모르지만. 그럼 걔도 크잖아요. 그러면 북한이란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게 김주애가 더 나을지 남동생이 더 나을지는 그때 가서 또 그때 너 늦둥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누가 후계자로 내정됐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누구든지 후계자를 될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 수업과 후계자에 해당한 의전은 다 지금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자꾸 김주애를 데리고 다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네. 야 앞으로 북한의 세습 통치는 김정은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대에도 넘어갈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계속 주는 심어주고 거예요.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또 세계적으로 김정은 하면 만날 미사일이나 쏘고 핵시험장이나 가고 하는 로켓맨, 뉴클리어맨으로 다 통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김주애가 나오면서 김정은도 아버지네, 딸 봐봐 아버지네 이런 이미지를 세우고 뭐 사진 앞에서 주애하고 뽀뽀하고 뭐 귀여워하고 인간적인 이미지를 좀 세우려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죠. 근데 이제 텔레비에서 김주애를 보는 북한 주민이 딸내미들 귀엽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근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떻게 알 수 지금 있나요? 제가 들은 바에 하면 대단히 부정적이래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네. 김주애는 뭐 가죽 롱코트도 입고 나오고 뭐 시스루도 입고 나오고 뭐 세상 좋다는 옷 다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진을 볼 때 북한 그 동년배들이 아이고 언제면 나도 저런 옷 한번 입어볼까, 나도 좀 저렇게 머리를 좀 길러봤으면 좋겠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남이 저런 옷 입고 머리 멋있게 했으면 나도 해보고 싶은 것이. 그래서 엄청 지금 김주애의 머리, 옷 이거 그 스타일 이거 보고 엄청 애들이 지금 화나 있대요. 김주애가 진짜 다음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여자이잖아요.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김주애가 북한 지도자가 된다라면 북한 시스템은 무너질 겁니다. 왜요? 김정은은 지금 40대예요. 네. 그런데 김정은 주변에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 나이 몇 살인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60대, 70대입니다. 네. 김정은보다 나이가 20년, 많으신 분들. 30년 우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40대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바꾸지를 못해요. 왜?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김일성 때부터 충성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북한의 김씨 일가에게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세대 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다음에 김주애잖아. 그럼 김주애는 적어도 더더욱 모르- 지금 20대 30대 사람들과 통치해야 될 거잖아요. 네. 지금 20대 30대는 굿바이 노스 코리아 한 세대예요. 아. 그러니까 김주애 때는 전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님이 앞으로 20년 내로 평양 대동강가에 가서 평양냉면 먹을 때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 최근에 와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안 좋아요? 그 김정일하고 김정은 체제를 비교하자면. 김정은이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 네. 2012년부터 13년, 14년 요때 북한 경제가 좀 잘 나갔어요 한때는. 예. 그래서 수출량도 좀 늘었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때 김정은이 네.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북한을 좀 오프닝하고 네. 다른 나라들과 좋게 지냈으면 북한도 대단히 발전할 수 있었겠는데 그때 김정은이 핵 개발을 하겠다고 네. 해서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야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재가 심화됐어요. 네. 그래 지금에 와서는 북한은 매해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그런 찰나에 코로나가 또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 경제가 대단히 이제 엄청 힘들어졌죠. 네. 예. 김정은 제재가 들어오면서 무역이 시작될 거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럼 북한이 무역한다면 무슨 무역을 해요? 석탄, 네. 그다음에 광물 이런 네. 걸 많이 캤어요. 그 석탄을 많이 중국에 팔았는데 유엔 제재가 들어오면서 중국 보고 북한 석탄 사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석탄이라는 건 캐서 기차에 실어서 수십 개 차량이 가야 돼요. 몰래 비밀내 할 수가 없어요. 위성에 내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무기를 많이 팔았어요. 네. 이란, 시리아, 예멘 이런데. 근데 무기를 팔자면 어떻게 하죠? 배에 싣고 거기까지 가야 네, 돼요. 가야 돼요. 근데 배가 가는 걸 미국이 계속 내려다보고 유엔 제재에 걸어서 네. 그걸 압수하니까 무기를 또 팔 수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다 막혔죠. 지금이나 권한의 행군 시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권한의 행군 시기를 어떻게 북한이 극복했어요? 고란의 행군 시기에는요. 갑자기 예견치 않게 갑자기 네. 이런 식량 기근 현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렇다 하니까 그때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배급을 받지를 못 받아서. 진짜 북한 사람들이 힘들 때 네. 누가 도와줬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도와줬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쌀도 보내주고 비례도 보내줘서 결국 북한이 살아난 거죠. 거기서 지금의 북한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배급을 안 줘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푸드 체인, 네. 식량 고리가 지금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네. 바로 뭐냐? 장마당입니다. 그래 장마당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금 뿌리 밑에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자기가 살 길을 다 찾아서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그런 대기근이라든가 대아사 현상은 지금 일어났나요? 농민들이 쌀을 좀 생산해서 국가에 좀 바쳐야 군인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군대들이. 근데 안 바치고 계속 장마당에 다 파니 김정은이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양곡 판매소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고 네.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걷어서 장마당보다 늦게 쌀을 팔아주겠다. 그래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도 쌀을 사 먹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게 아마 저는 제 생각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너무 뿌리 박혀 있는데 장마당에 몰래 팔면 제가 1,000원을 벌 걸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 팔면 500원밖에 못 받는데 누가 밥을 하고 거기다 팔겠어요. 그러니 당국한테 들켜서 마지못해 파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쌀은 여전히 장마당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식량 다 떨어져서 북한 망했다라는 이렇게 기사들도 말들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올해 와서 좀 약간 그런 기사들이 좀 줄인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맞아요. 네. 국가 쌀 창고에 식량이 있어요. 네. 이게 뭔가면 전쟁을 위해서 북한이 항상 전쟁용으로 쌀을 비축해 두고 있어요. 네. 이걸 북한에서는 전략미라고 네. 하는데 쌀 수확철이 되면 꺼내 먹은 것만큼 다시 거기다가 채워놓고 네. 또 거기서
쌀이 빌 것 같으면 뭐 식량 좀 지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또 러시아에서 식량을 줍니다면 거기서 준 식량은 그 창고에다 넣고 그 창고에 이미 있던 말하자면 기한이 지난 네. 그 쌀은 꺼내서 북한 주민들 주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공무원이잖아요. 국가 공무원들한테는 전쟁 창고에서 꺼낸 쌀을 주는데 네. 이걸 쌀자루 이렇게 열어보면 쌀이 다 이렇게 돌처럼 꽉꽉 굳어 있고 시퍼래요. 곰팡이가 쓸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물에다가 아내가 열심히 씻거든요. 그러면 곰팡이 냄새가 나요. 네. 그 곰팡이 냄새를 몇 번 씻어서 버리고 그리고 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죠. 그런 쌀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곰팡이가 낀 쌀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뭐 러시아산 버터를 먹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 추측은 러시아에다 무기를 주고 그 대신 갑자기 수해 피해가 났으니 러시아산 버터라든가 네. 또 밀가루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틴이 이제 북한까지 왔잖아요.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북한과 러시아 관계 좀 좋아진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나요? 대단히 이제 그 좋아졌죠. 근데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네.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가서 형님 우리하고 좀 친하게 지내줘요. 쌀 우리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이번은 반대로 푸틴이 김정은한테 와서 내가 좀 급하게 됐는데 좀 살려줘. 네. 로켓, 포 이런 걸 좀 생산해줘. 그래가지고 푸틴이 가져가고 그 대신 북한에 필요한 군사 기술이라든가 돈 이렇게 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친해지면 왠지 중국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푸틴이 김정은을 찾아가고 김정은은 지금 푸틴 형님하고 열심히 해서 돈 버니까 약간 지금 시진핑 형님이 패싱당한 거예요. 시진핑이 좋아 안 하지. 저 김정은 저거 힘들 때 나한테 와서 내가 다 도와줘서 코로나도 이겨내고 쌀도 좀 주고 했는데 이거 푸틴이 나타나니까 푸틴 형님한테 딱 거붙네. 감정적으로 좋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오래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요. 러시아엔 김정은이가 더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러시아와 북한은 멀어지게 될 거고 김정은은 또 찾아갈 건 시진핑 형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시진핑 형님 가서 또 친하게 지내자고 할 겁니다. 그럼 북한이 붕괴하며 종말을 맞이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재기의 선곡을 종말할 거예요. 재기에 성공 못합니다. 왜냐면요. 예. 그 체제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 그 나라의 젊은 세대가 그 체제를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아랍의 봄 네. 보세요. 뭐 시리아, 리비아, 에집트 왜 결국은 다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가요? 젊은이들이 싫어 그랬으니까 다 그렇게 네. 된 거예요.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는 북한 체제나 김정은을 다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당장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겠지만 인구의 70-80%는 네.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젊은 층이 인구의 기본 네. 다수가 될 거고 주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체제의 재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북한 체제는 이것으로 종말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됐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는요, 북한이 남한이란 이제 통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중국에 흡수당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국에 흡수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의 젊은이층을 잘 우리가 유도해서 이끌고 간다면 북한 사람들이 네. 우리는 한국하고 통일할 거야. 한국처럼 우리는 한국과 합하자라고 막 강하게 나오면 중국이 자기 힘과 무력을 동원해서 그걸 누르고 북한을 자기 통치 밑에 여치 않을 거예요. 중국 군대가 들어와서 네. 이걸 강제적인 방법으로 진압하고 자기네 점령 통치를 한다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피해의 그런 살육전이 일어난다는 걸 중국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북한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종말의 시가 다가왔을 때 한국과 합하자라고 나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요, 흔들리는 북한 민심과 정권,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난리지는요, 통일은 온다입니다. 역시 북한에서는 주입교육은 최고입니다. 딱 한 줄.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오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